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93회 지금 시작합니다.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려운 봄의 초입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겨울은 유독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싱겁게 겨울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 겨울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해서인지 봄의 문턱을 밟고 서 있다는 실감도 덜하고요. 흐릿해진 계절의 경계선에서 끝맺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스크가 되어드릴 순 없지만 감성 청정구역이 되고 싶은 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책이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3회로 돌아온 저는 제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책이 글의 달콤한 곰젤리와 상큼한 샤벳이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곰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는 그게 떠올랐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쓰러진 적을 일으켜 세우는 마법의 단어 같은 해치웠나? 그러면 무조건 일어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클리셰가 있죠. 이렇게 악당이 넘어져 있을 때 해치웠나? 그러면 쓱 일어나죠. 그건 조금 전까지 주무시던 샤샤님을 깨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겨울이 다 가고 봄의 문턱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겁나 추워요. 아, 맞네요. 맞아요. 제가 얘기해서 그래. 제가 요새 그렇구나. 겨울을 해치웠나 그래서 겨울이 일어났어. 제가 요새 집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 추운 거를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추워졌는데 사실 지난 며칠은 미세먼지가 심한 대신에 조금 따뜻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가니까 또 살짝 또 추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주는 겨울이 왜 좋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이 주는 그런 뭔가 고요함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샤샤님은 어떤 계절 좋아하시나요? 봄, 가을 좋은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계절이라서 네, 점점 짧아지고 사라진 계절. 이미 추억 속으로 들어간 계절. 공공님은요? 저도 가을 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렇게 극단적인 거 안 좋아해. 그리고 사실 딱히 좋아하는 계절이 없어. 그러니까 공공님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저요? 딱히 없죠. 딱히 그래 그럴 것 같아. 뭐 회색이랄까? 회색 좋네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은 색. 되게 회색 분자다. 네, 저희 근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네, 곰곰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샤샤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주무시면서 지내셨나요? 네. 자꾸 눈이 감기네.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서야 스카이캐슬을 보고 있어요. 어제까지 해서 17화까지 봤고 이제 18, 19, 23화 남았습니다. 3화 남았고 내용상으로는 2화 남았네요. 네, 20화엔 내용이 없다고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20화는 오로지 시청자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라고. 그렇습니다. 시청자의 그 한껏 높아진 기대와 흥미를 깨부수기 위해서 필요한 화였다고. 물론 그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마지막 회가 좋았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샤샤님한테 추천해드렸어요. 네. 꼭 보라고. 보시라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약간 성공했다는 드라마들은 뭔가 고질병 같기도 하고 뭔가 끝이 항상 왜 약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은 결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결말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한계라고 영화면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드라마가 너무 극단적인 새드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긴 했어요. 제작비나 제작 시간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 회를 보시면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를 쓸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혹자는 그 마지막 회를 저는 안 봤지만 마지막 회를 보고 그 EBS 잘못 든 줄 알았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EBS라고 뭐지 교육방송인가? 19화까지의 톤과 완전히 다른 톤이에요. 그래? 모두가 다른 사람이고. 그래.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네. 회사님이 보고 기분이 상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마다. 악마야. 공고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책을 좀 보려고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꾸준히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꾸준히 보고 있고요가 아니고요? 말이 이상한데. 아직 하려고 하고 계신다고요? 나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네. 아니에요. 읽고 있어요. 네. 읽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고 있고 그 세세님이랑은 회사에서도 엊그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요새 큰 이슈가 있어서 사실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런 거죠. 그 회사의 업무 구조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이걸 언제 하나와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왜 내가 사서 일을 하고 있나? 이건 사실 내 일이 아니고 쟤네가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저쪽에서 해야 될 다른 일인데. 부서의 일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이 우리 부서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게 그치,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유관이 있기 때문에 좀 성가시지만 내가 해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잘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거기가 잘 돼야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가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와 그 나름 구조 짜는 재미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잠깐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이 왜 이러죠? 뭐 이상한데. 나 졸았나 중간에. 아니, 저도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토픽이 집중하세요. 자연스러웠다. 집중. 대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잠깐 제가 듣던 그 수업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좀 머리도 식힐 겸 그 여자친구 만나러 부산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어디 기차 타고 가는 게 진짜 좋았겠다. 오랜만이었어요. 기차 타본 지가 100만 년이네. 너무 부러워하시는데. 네, 그래서 다녀왔는데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는 날 옆자리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요? 그랬구나. 아니요. 역시 제재. 그렇지 않고요. 오는 날 얘가 기차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근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지역 그때 있는 지역에서 기차역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려요. 택시로. 근데 제가 7시쯤에 탔어요. 택시를. 근데 그날이 부산에서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뉴스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부산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 올라오려고 한 날 그 부산 광안대교에 맞아요. 배 부딪힌 거. 배가 부딪혀서 교통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부산에 있을 때 재난 문자가 오길래 뭐가 충돌했다고? 믿기지 않는 소식이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뉴스 처음 보는데 합성인 줄 알았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갈 수 일이지. 있다고 생각했나? 뭐 이런 느낌. 심지어 배를 음주운전해서 거기 부딪혔다는 게 너무 만화 같은 일이라서 뭐지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부산의 택시 기사분들은 승부욕이 강하시대요. 그래서 레이서들이구나. 택시 타기 전에 저 8시 기차인데 갈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일단 타라고 한다. 일단 타서 그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데려다 주려는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직업의식. 저는 그걸 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했는데 와 정말 승부욕이 거의 뭐 한일전 뛰는 무슨 우리나라 대표팀 분처럼 대단했는데 뭐 물론 부산 택시기사 아저씨분들은 교통법규를 다 준수하시면서 법규 사이에 충실하신가 봐요. 법규 사이. 이쪽 법규 지켰다가 다음 법규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가시는. 딱 그거예요. 아니 근데 교통이 마비가 됐으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됐을 건데. 그것이 범인의 생각이고. 역시 베테랑은 다르구나. 그분들은 뭔가 방법이 있겠죠. 네. 처음에는 인도로 가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아저씨 지금 광안대교 쪽이 좀 막힌다고 해요. 혹시 다른 길로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런 막힌 거 신경 안 쓴다. 뭐라고? 우리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난 아니다. 되게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아니요 프로페셔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광안대교에 배가 충돌해서 그 교통이 막히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통제당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뭐 돌아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돌아가는 길이 좀 뺑 돌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제 시간 안에 갔어요. 네. 멋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멋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네. 올라와서 뭐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다른 얘기인데 근황은 아니고 네. 아내가 그 지난 며칠 집에서 약간 쉬면서 몸이 안 좋아서 그 저희 지난 방송 못 들었던 걸 쭉 들었대요. 정주행론. 정주행론을 한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지. 그런 기분 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 있어요. 스피커로 놀라셨겠어요. 무슨 그랬어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카카오 미디인가? 맞아요. 이 책 읽을 틀어줘 이렇게 하셔서 또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었다는데 아무튼 쭉 듣고 아내의 피드백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톤이 균질하지 않다. 목소리 크기가. 그건 저희가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네. 두 번째는 곰곰의 빈정력이 너무 강하다. 빈정력. 제재한테 정색할 때 방송을 쭉 들었던 사람이 아니면 제재를 싫어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심한 것 같다. 아니 그건 1회 때부터 제기된 문제 아니었는데 왜 93회 와서 되게 새삼스럽다. 내가 그런? 93회까지 지켜봤더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피드백이 하나 있었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은 저희 지금 올라간 마지막 방송이 이글 그 꽃다발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 샤샤님의 꽃다발을 그 글을 듣고 울었다. 오. 그것이 피드백이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막 읽을 때는 좀 의아한데 막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쌍따옴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헉하면서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공공님께 혼나는 건가요? 왜죠? 내 아내를 울렸으니까. 너 내 아내를 울렸어?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아찔한 게 저는 누가 아는 분이 가까운 사람이 제 방송을 듣는 거를 옆에서 본거나 듣는 걸 되게 못 견뎌 하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 저도 네. 같이 듣지 않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놀랐어요.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아찔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네. 참 저희 셋 근황 아마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저희의 근황이었고요. 네. 저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럼 책 소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샤샤님이 선정하신 책을 저희가 각자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책 제목은 2019 트렌드 노트. 네. 생활 변화 관찰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여기 다음 소프트에서 맞죠? 네. 지으셨고 간단히 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9 트렌드 노트 생활 변화 관찰기라는 책이고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실물 도서랑 표지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자책에는 표지에 글자가 여러 개가 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목이고 뭐가 소제목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 글자가 써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변화시킨 일하는 규칙, 먹고 노는 방식, 소비의 공식이라는 문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그룹 다음 소프트가 추적하는 한국 사회의 로망과 현실 그리고 적응기. 그게 다 표지에 써 있나요? 표지에 다 써 있어요. 제목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랬나 봐요. 책을 읽으면 그게 좀 이해가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물 도서를 보면 디자이너분이 좀 정리를 하셨구나. 표지를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어 있고요. 저자분이 한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 소프트에서 일하시는 연구원 분들이신 것 같은데 총 6분이 저자로 나서셨고요. 김정구님, 박현영님, 신수정님, 염한결님, 이혜은님, 이효정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집필을 하셨습니다. 네. 출판사가 다음 소프트인 건 아니고요. 출판사는 북스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책 자체는 밀레니얼 세대
세대가 이제 일으키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그거를 주로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 단어들에 대한 빅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면 어떤 다른 통계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세태의 변화. 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집의 변화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야기. 세 번째 파트는 소비의 변화라고 해서 소비자로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각 파트 안에 챕터가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챕터 제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트 1 세태의 변화에서는 첫 번째 챕터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두 번째 챕터가 퇴근 시간의 변화, 세 번째 챕터는 매체의 변화, 유튜브로 랜선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 파트 집의 변화에서는 챕터 네 번째가 먹고 사는 것의 변화, 다섯 번째 챕터는 주거 공간의 변화, 여섯 번째 챕터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이고요. 세 번째 파트 소비의 변화에서는 일곱 번째 챕터가 노는 방식의 변화, 그 다음이 브랜드의 변화, 마지막이 로망을 실현하는 방법의 변화. 이렇게 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제 책 소개는 얼추 될 것 같은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넓게 보면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를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나이로는 25부터 34 정도까지입니다. 앞뒤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연도와 나이가 맞지 않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엔 포함되고 하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넓게 보면 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고요. 거기까지만 하자. 좁게 보면 네, 좁게 보면 25에서 34인데 이게 이제 보통 사회 초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령대여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좀 공감이 되는 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아 되게 나도 이렇다는 부분과 어떤 부분은 나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공존해서 맞아요, 섞여 있어요. 그 통계가 그렇다면 나이대가 정확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낀 세대. 낀 세대라니. 예. 그렇군요. 그래서 2019 트렌드 노트인데 왜 밀레니얼 세대를 이렇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존 세대 가치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세대들이 유권자로서 또 소비 주체로서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에 일으키는 변화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일으키는 변화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되게 있었고 우리 사회에 일으키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의 테마로 밀레니얼 세대를 잡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특징 짓는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 환경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최대 호황기에 태어나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차례로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이 가장 차이가 나는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었던 것보다 못해지는 느낌의 반대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반대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언제나 인생의 주요 국면에서 기대 이상의 현실을 맞이했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세대라는 네. 얘기가 있죠. 그런 호황기에 태어나서 계속 내리막길이었으니까요. 네, 성장 환경 사회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세대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는데 입시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뭐지 학력고사 세대 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는데 나는 아니었어요. 난 적어도 수능 세대이기는 해요. 예. 여러분 저도 수능 봤어요. 네. 수능 1세대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두 분이 어느 포인트에서 발끈하는지 잘 들으시면 아마 방송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당연히 뭐 수능 이후 세대인데 그 중에서도 특징을 짓자면 인강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특징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효율적인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과 그들이 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재 수능 봤죠. 수능 봤죠. 제재는 수능 보고 학교 갈 때 네. 수능 성적 중에 네. 안 보는 과목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음. 인문 계열을 간다면 수학 점수는 필요 없다던가.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서울의 대부분 좋은 학교들은 문과도 이제 수리 영역이 그래요? 포함되고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이제 몇몇 개 대학교들은 뭐 그 수리 영역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문과 가는데 수학 점수는 의미 없지 않나. 필요할 수 싶기도 있죠. 하고. 논리력 때문에. 근데 이과의 입장에서 그래 이과형. 그러니까 근데 수리적인 개념이 있는 문과생과 수리적인 개념이 1도 없는 문과생이 쓰는 글은 다를걸요? 전자가 훨씬 풍부하겠지. 설득되었다. 근데 맞아요. 납득이 되었어.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뭐 그쵸. 근데 그거는 또 수시에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수시에도 반영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 요새는 이거 뒤에서 많이 얘기할 건데 저는 오늘 책 얘기도 이야기인데 이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책의 거의 전부예요. 맞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집은 모든 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거든요. 왜냐면 제 동생이 띠동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은 베이비 부모 세대시고. 그러니까 그죠 베이비 부모 세대고 이제 디지털 시니어 세대고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고 제재는 앞에 그 두 가지에 다 들어가겠네요. 저는 딱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고 두 기준으로 다 해도 밀레니얼 세대다. 그렇죠. 그렇죠. 제 동생은 이제 요새는 Z 세대라고 그렇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셋이서 세 세대가 어우러져서 사는데 그러네, 신기하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히려 그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대하는 디지털 시니어 세대의 어떤 그런 태도, 좀 뭔가 태도라든지 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 이걸 읽으면서 이래서 내 동생은 이런 거가 좀 어렵구나. Z 세대는 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좀 가족을 이해하게 됐던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너무 궁금한데 Z 세대는 뭐가 익숙하지가 않나요? 제가 하나만 뭐든 잘할 것 같은 느낌이라. 진짜 궁금하다. 제가 정말 이거 말씀드리면서 진짜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를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막 PC방도 생기고 했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인데 그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컴퓨터보다 모바일에서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일인데 Z세대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자음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그 특수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다르구나 세대가.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대학 레포트도 모바일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하고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써? 말이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비슷한 얘기로 일본의 그 젊은 신입사원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모바일이 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진짜 자판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타자 치는 거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물론 개인 노트북으로 요새는 다 이제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말하면은 제 나이 또래 애들은 당연히 그래 하고 이제 컴퓨터에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근데 야 이거는 이거잖아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지금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진짜 익숙하지 않구나.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비단 동생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를 잘 안 해서. 근데 그 세대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마다 그
아이별로 아니면 인원별로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는 집도 있지만 꽤 많은 집이 컴퓨터는 약간 공공재의 느낌으로 그냥 다 같이 쓰잖아요. 맞아요. 모바일은 되게 개인적인 그치. 매체니까 모바일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집에서 우리만 해도 이제는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켤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처음 접하는 거지 시작을.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접한 세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시니어 세대는 시니어 세대도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그치. 해왔던 우리 네. 부모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Z 세대가 공격을 받아요. 왜? 왜 이것도 모르냐에 대해서. 오히려. 예, 그렇죠. 왜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랑 디지털 시니어 세대는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Z 세대는 모르니까 왜 이걸 모르지에 대해서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Z 세대가 되게 공격을 받아요 집에서. 예. 그렇구나. Z 세대는 뭐든지 잘할 것 같다. 그렇죠. 예,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PC와 모바일은 명백히 생산성 차이가 날 텐데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올드한 건가요? 모바일의 생산성은 PC를 못 따라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Z 세대가 뭐 20대 중반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을 넘어서 본격적인 그런 사회 속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아마 또 많은 부분들이 모바일 중점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모바일로 생산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들이. 그렇지.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 PC로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맞아요. 채팅도 톡 같은 것도 그런데 제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그쪽에서 익숙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기준이 PC 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지나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양식도 다 모바일에 맞게 바뀔 수도 있죠. 그때 되면 PC 같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화면이 주는 이점들이 있잖아요. 뭘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할 때에도 모바일로 보면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사에 간데 사무실에서 다들 사람들이 PC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걸로 일이 될까? 싶은 느낌인 거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Z 세대를 이해하는 책을 사서 그래. 네. 하여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책이에요. 재밌었어요. 여러 되게.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만큼 되게 재미있는 그 책이었어요. 정말 그 제가 방송 끝나면 웬만하면 다시 그 책을 안 보는데 이 책은 되게 자주 볼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미로운 책이라서. 진짜로. 네. 저도 저는 그 전자책으로 사가지고 읽었는데 어느 날 밤에 살짝 잠이 안 와서 이거 조금만 볼까 그러다가 거의 밤새 볼 뻔한. 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맞아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네. 딱딱하지 않죠. 그리고. 네네.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듣고 아니면 혹은 서점에 가셔서 이 책 표지만 봐서는 저도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아 그냥 뭐 2019년은 뭐가 유행할 것이다에 대한 책이구나라고 처자님이 왜 이런 책을 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아 이게 단순히 그 2019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깊은 책이구나. 근데 그게 이제 이 앞에 책 말미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되게 무거운 주제라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야깃거리로 회자됐으면 하는 그런 식의 되게 재밌는 책이라서 맞아요. 더 좋았던 그리고 것 같아요.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이런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들 뭔가 그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할까?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는 뉴스에 나왔잖아 그럼 믿었는데 이제는 믿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통계로 나왔다라고 하면 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있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좀 할 수 있지. 물론 데이터의 오류나 통계에도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걸 신뢰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보다는 훨씬 신뢰할 만하지. 내가 흐름을 쭉 보니까의 뭔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네,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화두 중에 내가 아마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게 있는데 이 책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뭐 막연히 알고 있거나 의식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밌었고 이게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과 다니는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심리학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특정 시기나 뭐 나이대나 이럴 때 이런 어떤 뭐 생각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나는 좀 특별하다던가 아, 이건 내가 떠올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시기에 모두가 그렇다. 이런 걸 알게 된다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1이구나 라는 거지. 근데 뭐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나와 같은 어떤 이런 감각 이런 거는 내가 굉장히 조금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떤 밀레니얼 세대가 그런 좀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아, 이게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재는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내 얘기다. 굉장히 저는 거의 다 제 얘기 같았고 진짜?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러니까 뭐가 재밌었냐면 사실 제가 요새 뭐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존감이 조금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내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너는 이런 세대고 너흰 지금 이런 거 좋아하고 너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여기 나이대 보면 딱 나오지만 밀레니얼 세대 딱 중간에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내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세대 혹은 이 시대의 구조의 문제라는 걸 좀 알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위안이 되죠 그러면. 네. 방금 샤샤님이 웃으셨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제재같이 다 공감하진 않았어요. 이래? 이렇구나?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꾸 나를 발견했을 때 당황스러웠어.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는 이렇구나라고 계속 감탄하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세대를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 이유는 내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싸여서 그렇다. 내가 인싸였으면 완전 공감했을 텐데 세대랑 상관없이 내가 아싸여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2번 읽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읽으니까 또 확실해지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이 책의 첫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프롤로그 부분에 아까 우리가 이 책이 되게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책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프롤로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이야기로 즐겁게 소비되기를, 회의실보다는 티타임에서 회자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가치가 무거움보다 가벼움, 토론보다는 수다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물론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밌구나라는 결론이지만 내가 역시 아싸구나. 난 되게 무겁고 진지한 사람인데 이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역시 난 아싸구나 이렇게. 근데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불과 우리가 5, 6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조금 더 재미의 사람들의 가치 재미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자체도 세대도 세대지만 힘들어서겠죠?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0%는 아니겠지만 전 그래서 그게 약간 짠했어요. 읽으면서도 그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보면 초기엔 네이버다가 네이버가 상징하는 것은 유용함이다가 그 후에는 인스타그램이 엄청 떴다가 거기서 얘기하는 건 멋있음, 귀여움, 예쁨, 느낌 있음, 막 이런 거, 멋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병맛, 재미있음, 꿀잼 이런 걸로 왔는데 그렇죠. 그 약간 이게 오는 게 점점 뭔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약간 짠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그 단계에서도 또 그걸 느꼈어요. 나는 다들 유튜브 그걸로 가 있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인스타야. 잘 모르겠구만. No. 병맛이랑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B급 콘텐츠 재밌는 것들 많은데 그것이 나의 그 메인 관심사는 아닌데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재는 유튜브에서 그런 유머 영상 깔깔대는 거 자주 보나요? 아니 유머 영상이라고 하는 건 안 보고요. 유머 영상. 아 미안해. 단어가 너무 약간 유머 1번지 아니 느낌으로. 근데 제재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이거 내가 아싸라서 그런 거야.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유머 영상이라고 해서 뭐지 내가 봉숭아학당을 찾아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 예, 유머 영상은 안 보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쵸 유튜브를 이제 제가 켜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유튜브를 나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는 가치 1번이 무엇인가? 재밌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 거기서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유튜브 그 방송들을 쭉 돌아보면 재미보다 정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보면 유튜브에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가 2, 3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긴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틀어놓는 경우들도 많아서 맞아요. 그냥 짧게 웃고 말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 막 이런 건 잘 안 보게 되는데 나는 정말 그 잘 모르겠네.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면 굉장히 많이 먹는 거 이런 컨텐츠가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심지어 그런 걸 안 보다 보니까 내 유튜브 채널에는 안 거의 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맞춤형으로 다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보던 게 나오니까 홈에는 맞춤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하는지를 알아야 검색이라도 하지. 근데 맞아요. 아예 뜨지 않아요. 제 유튜브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형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밀레니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세대. 이게 참 네. 형도 아싸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그 유튜브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기 책에도 나왔듯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개인 방송 이건 좀 최근의 경향이기도 한데 개인 방송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세대인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와도 연관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랜선 라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그 이 디바이스 기기 안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공감 같은 느낌, 함께 있는 듯한 기분.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스터디 위드미라는 유튜브 네. 채널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진짜 실시간 스트리밍인데 유튜브 서비스인데 그냥 그 사람이 앉아서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하고 앵글은 어디서 잡아요? 앵글은 살짝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공부하는 위에서? 모습이 보이게. 근데 동시에 내가 공부하는 화면과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뭐 최대한 8명까지 화면에 동시에 보여줘요. 딱 들어가면 9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네. 개인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라고. 네 맞아요. 예. 유튜브에서 9명을 모아서 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그 9명의 그 화면을 조합해서 자기가 송출을 하겠죠. 예. 근데 신기한 게 밑에 24시간 방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안 자나 했더니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그 방송 주인이겠죠. 1번이 잠을 자는 시간은 뭐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는 메인 캠 2번으로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는 24시간 동안 공부하는 모습이 송출되게끔 나름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와 정말 다르구나.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돼서 신기하네요. 그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요. 외롭지 않겠다와 그렇게 화면으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와 두 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겠다는 직관적인 생각이랑 나는 그래도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 화면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는 경험이 전혀 다른가 봐. 네. 저는 그 가끔 아예 그 종이 다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예를 들면 그런 거 형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진 찍는다 그러면 어색하게 굳는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동영상으로 자기를 찍으면서 거기다 대고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인 거죠. 그런 걸 볼 때 진짜 종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누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다고 저도 뭐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2,500명? 진짜 많다. 새벽인데도. 와,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이걸로 누군가 위안을 얻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나서 그래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어떤 시험 준비나 공부를 오래 해야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뭐 곰곰님이랑 저는 카페에서 약간의 조금 살짝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샤샤님 같은 경우는 독서실에서 딱 고립된 공간에서 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고립된 공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살짝 카페 분위기를 내고 싶고 할 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 이런 거를.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오늘 방송 내내 이상할 것 같은 기분이. 형들도 밀레니얼 세대세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나는 잘 모르겠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그 화면 안에 있는 것을 대하는 감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니, 그걸 어디서 확 느꼈냐면 저는 유튜브 그 나오는 파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아빠 ASMR이라는 게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ASMR이 뭐냐면 그냥 아빠처럼 얘기해주는 채널인 거야.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런 거지. 현실에 내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랑은 잘 대화하고 싶지 않고 연결되고 싶지 않은데 아빠 ASMR 채널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는 거야. 거기 있는 아빠에게서 댓글을 달고 하면서 이것은 무슨 감각인가? 뭐지? 그러니까 그림 같은 풍경, 인형 같은 사람을 넘어서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있는 이 영상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진짜. 근데 약간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다. 맞아요. 그것도 있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비난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라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건 이상하잖아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참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나 숙제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아빠 ASMR은 싫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사실. 전 그거 검색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저도 봤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저는 검색해서 그 채널을 보고 못 눌러보겠더라고.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눌러봤어요. 저는 한번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무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스포일러가 될까봐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놀란 게 있는데 그 채널 찾아서 보시면 장담하고는 30초 이내에 끄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예 못 눌러보셨구나. 전 못 눌러봤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빠 ASMR. 아빠 ASMR. 저는 눌러서 보고 이게 뭐야 그러고 바로 껐어요. 진짜 10초 이내에. 그러니까 뭐 이상하고 혐오스럽고 그 사람이 별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질적인 거 이게 뭐지 싶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질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뭐 아까 뭐 해결되고 그래야 될 그런 숙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쩌면 그거를 이 이상함은 뭐지 하고 무언가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세대를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저도 사실 눌러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빠 ASMR 형태로 운영을 하시다가 요새는 완전 진짜 먹는 약간 요리하는 그런 채널로 조금 약간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무슨 아빠가 이렇게 누군가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ASMR. 근데 저는 그걸 보는데 저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80년대 되게 그 비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노래로 유명하셨던 권이나라는
중년 가수가 있어요. 중년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요새 유행하는 뭐 MC 더 맥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닐로라든지 뭐 벤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유튜브에 노래를 업로드하세요. 근데 한때 뭐가 되게 핫했냐면 윤종신의 존니라는 노래를 차 타고 운전하면서 차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그거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몇백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아빠 ASMR에서 달리는 댓글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뭐 권이나 선생님의 창법과 똑같은 발성으로 뭐 음악을 하셨다. 뭐 오늘따라 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다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이려면 또 이해를 좀 필요한 거죠. 맞아요. 유튜브 얘기 이게 챕터 3번째 얘기인데 유튜브 얘기에서 저는 그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튜브에 대한 이 책 내용이 아니고 유튜브 자체. 우리도 유튜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늦었다. 유튜브는 늦었지. 유튜브는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다. 사실 저희가 언제였죠? 저희 이거 시즌 최근 거 시작할 때쯤에 초반에 한번 교촌치킨 가서 맞아요. 유튜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늦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불과 진짜 몇 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누가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간 얘기 같고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이 좋은 책이고 이 저자의 의도가 성공하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저희가 지금 책의 이런 부분이 어땠고 이런 부분이 어땠고라기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미 우리가 이 책이 아닌 이야기를 수다를 하고 있죠. 수다를 지금 거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책 안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깐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직장인이니까 앞부분에 퇴근 시간의 변화가 좀 꽂혔는데 여기 이제 주 52시간 근무와 주 5일제 뭐 이런 게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주 5일제는 프랑스가 1936년부터 했고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 한국은 2004년. 이게 주 5일제이고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300인 이상 사업장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예요. 이게 이번 달 3월에 그 장병규라는 분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개발사 의장인데 그분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분이 디지털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자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주 52시간 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도 법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해서 얻는 행복을 국가가 막는 겁니다. 물론 뒤에 뭐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노동해야 하는 것을 막는 건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시겠죠. 그렇죠. 물론 저희 회사는 근무 시간이 훨씬 더 작아서 이거랑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그게 생각났어요. 작년 6월에 폴 크루그먼 교수가 그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전경련에서 이분을 모시고 대담을 한 거죠. 근데 전경련 그때 아마 부회장인가? 그분이 질문을 막 했어요. 원래는 뭐 양극화나 빈곤해소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랑 노동시간 단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질문의 의도는 그런 거지. 근무 시간을 이렇게 줄이면 안 되지 않냐. 주 52시간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유명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2시간이라고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오래 일해요? 저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크루그먼 교수
교수가 적잖이 놀라셨겠다. 노동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대답을 하는 거야. 노동 시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신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는지 알 수가 없다. 52시간으로 줄여도 여전히 높은 것 같다. 한국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얻게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혀를 내둘렀다. 그래서 그때 기사를 보면 네. OECD 통계 2016년 걸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이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고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 얘기하면서 이건 물론 실리콘밸리의 통계는 아니지만 그 일의 몰입도를 얘기하고 있는 미국은 1783시간이래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시간으로 수렴되는 게 안타깝죠. 근데 그나마 52시간 근무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니 그게 무슨 상상조차 못한 발언이네요. 네, 그 저는 저도 앞부분에 그 자존감에 대한 챕터 1 밀레니얼 세대 등장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약간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존중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육받고 여겨야 한다고 교육을 받은 본인 세대를 가리켜서 자아 실현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뭐 자기를 사랑하는 일 이게 어찌 보면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제일 어렵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게 강요되는 느낌이구나. 맞아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왠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걸 되게 너 스스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는 항상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접하는데 실제 사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존중해주진 않으면서. 네네네. 그래서 사회의 눈치를 보는 세대이면서 나까지 사랑해야 되는 힘들다. 굉장히 어려운 세대. 그러니까 그게 왜 힘들었는지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자기애는 평생의 로맨스다. 그래서 진짜 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마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처럼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네. 사회가 충분히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대우해줬으면 그렇죠. 그런 걸 언어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존중감을 찾았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사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강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네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가져야 해. 그러니까 물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재밌거나 막 짠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고 사실 글들을 너무 잘 쓰세요. 이분들이 연구원이신 것 같은데 글들을 너무 잘 쓰시고.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전 더 할 건데요. 그래요? 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저도 일단 하나만 더 이상 얘기를 못 한다면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만 꼽자면 네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요즘 세대 책을 읽어보니까 나도 그 세대였지만 말하자면 요즘 세대를 좀 단적으로 되게 러프하더라도 단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싶었는데 그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강의 세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재 인터넷 강의 많이 들었나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죠. 네. 그렇구나. 공호님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집에 컴퓨터가 처음 생긴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아니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 강의를 보는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트렌드에 민감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근데 애들이 집에서 몰래 보면서 공부한 거야. 지들만? 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인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Z세대가 활용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제 학창 시절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인강을 분명히 활용하고 접한 세대는 맞아요. 그걸 시작한 세대는 맞는데 저는 인강을 보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느니 차라리 가서 듣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낯선 거죠. 화면으로 강의를 듣는 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인강을 접하긴 했지만 제대로 활용한 세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샤샤님은 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러니까 그 목표하는 게 이제 수능 잘 보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되게 큰 목표잖아요. 인생의 그쵸. 그 당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효율적인 길을 누군가 알려주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를 튜토리얼을 누가 해주는 거지 계속. 그렇지.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전혀 비난하려는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누군가 업무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꼬울만 얘기해주면 안 되고 이 꼬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그런 거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효율적인 길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 방법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알려주고 요즘은 유튜브에 하우투 네. 영상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열함이 반대인 거예요. 목표만 있고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많이 그랬겠죠. 그리고 치열함이 있으면 되는 하면 된다 세대였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어떻게든 노력하고 이거를 뚫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게 밀레니얼 세대가 보기엔 되게 미련한 방법 같아 보인다는 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구나. 하면 된다와 되는 방법을 알고 나서 한다.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명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이것도 비난하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얌체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무기력해 보이거나 수동적으로 보이는 면들이 인터넷 강의 세대라는 말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 책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윗 세대가 어떤 꼴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맞아요. 했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같이 어떤 안티테제로서 그런 세대로서 좀 자라왔던 건 아닌가,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직업을 구할 때도 옛날에는 그런 거 중요했죠. 자아실현이랑 네.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세대가 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중요한 건 연봉. 적성보다는 연봉. 맞아요. 회사에서 자아실현할 생각이 1도 없음. 일은 일이고 이거는 내 성기를 유지하는 거고 내 자아실현은 따로 할 거임. 이게 되게 익숙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일찍 깨달은 걸 수도 있죠. 회사에서 자아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노력하려고 하면 되는 극소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데 하려고 노력하면 개인이 괴로울 뿐이죠. 회사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너의 자아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나를 왜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세대가 세대인지라 어떤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어떤 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까 어떤 플래너나 컨설턴트가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뭐 요새 지나다 보면은 별의별 컨설턴트가 정말 많고, 그래요. 예, 뭐 하다못해 별거 아닌 것도 약간 설계를 해주고 인생 설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챕터 8 브랜드 변화라는 쪽에 230페이지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의 변화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와 효율이나 나만 아는 브랜드와 이름 없는 브랜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30페이지에 시드물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회사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뭘 확 느꼈냐면 이 책을 읽기 며칠 전에 아내가 요즘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시드물이라는 화장품을 여기서 회사에서 화장품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새로 어떤 화장품 회사를 발견했는데라고 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책에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시즈몰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이 배송이 오기 전에 대표의 창업 스토리, 대표 어머니가 아토피가 있었나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화장품을 시작했고 대표 이름을 딴 민중기 라인이 있고 패키지가 되게 촌스럽고 그리고 성분이 되게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쭉 되게 재밌게 브랜드를 새로 알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얘기가 그대로 책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것을 화해 어플에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아내가 밀레니얼 세대구나. 이런 생각. 맞네요. 그러네. 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브랜드를 알아가고 이 브랜드에 애정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브랜딩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 브랜드 13년 된 브랜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13년을 버텨야 그거에 맞는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마케팅 포인트로 써야지는 일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마케팅이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거는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이 우연한 기회나 그치. 시기를 잘 맞아서 발견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요. 이 맞아. 책에도 나오지만 요즘 트렌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서 귀신같이 안다. 맞아. 광고인지 아닌지도 귀신같이 알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좀 저희 밀레니얼 세대 두 분과 함께 네, 저희 셋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어서 그냥 밀레니얼 세대 그 자체인 책이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그 다큐였나? 중 하나가 58년생 개띠라는 그 다큐였는데 그게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어떤 한 세대를 저렇게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누군가 저렇게 얘기를 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일찍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나이를 먹은 거예요. 맞아요. Z세대 힘들어요. 컴퓨터 잘 몰라요. 그런 얘기 있던데. 해병대가 싸가지가 없었던 건 2기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죠? 아니 그러니까 1기 입장에서 벌써 2기가 들어오면 후배들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다고. 네. 사실 그렇죠. 그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또 마지막 얘기 하나만 저는 하자면 개인 방송 시대예요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는 아까 유머 얘기하셨는데 유머 영상이라기보다 제가 왠지 유우머 영상 같은 느낌. 웃자는 폰트 다르고.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보는 것 중 하나 브이로그고 일단 브이로그를 본단 말이야 진짜. 브이로그를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얘기했었나요? Z세대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뭘로? 패매. 네, 패매. 패매로 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진짜. 왜지 근데 페이스북 자체는 잘 안 쓰지 않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왜일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 무슨 뭐 일반인의 라이브라든지 무슨 되게 핫한 컨텐츠, 재밌는 그 뭐 소위 말해 유머 영상이 많잖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영상이 많아요? 미안해 몰라서.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친구들 태그하기도 하고 뭐 소환한다 하잖아요. 소환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얘기 나누고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나. 그래 사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거나 인정을 못해서 그렇지 되게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여기서 활발하게 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보자면 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팟캐스트는 그들에게 음. 약간 유물 같은 걸 수도 있죠. 팟캐스트라니. 예. 브이로그를 보는데 팟캐스트를 안 들어? 그거 약간 꼰. 예. 아이. 그래서 사실 요새 개인 방송이 많이 개인 방송 전성 시대인데 그 트위치라는 제가 채널 얘기했었죠. 네네. 게임 전문. 음.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음. 2가 곧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본방 TV로 물론 나오겠지만 사전에 그 녹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터넷 방송 채널이 트위치로 선정이 돼서 예전에 다음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제 다음 카카오 TV에서 했었는데 트위치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정말 연예인들의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 방송 어떤 유튜브의 그런 어떤 침공 이제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트위치가 유튜브 다음 매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트위치는 거의 게임 쪽이 메인 아닌가요? 게임 쪽이 메인인데 그 트위치 자체에서도 게임 전문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 유튜브가 아니고 트위치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싶어서. 트위치는 근데 실시간 방송이라서 녹방은 안 돼요? 녹방의 성격에는 맞지 않죠. 예. 그렇구나. 스트리밍 하는데 스트리밍 사이트고 아니야 언젠간 걔네도 하겠지 녹화를.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제가 밀레니얼 세대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트위치다 기회했다. 그렇구나. 두 분의 순수. 네. 그렇구나. 네. 난 스트리밍은 못 할 건데. 네.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는 책이고 네. 방송도 재밌었고 이야기할 거리를 정말 많이 만들어주는 맞아요. 책입니다. 네.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체로 요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아니면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신기했어요. 네. 그 이제 먼 훗날 다른 세대가 우리 세대를 보면 좀 과도기적인 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Z 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의 낀 세대잖아요. 또 우리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자료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을 보니까 재밌었고 딱딱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혹시 읽으시게 된다면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주변의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야 우리가 이렇대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즐거운 대화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통계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정점이나 그 아래 Z세대보다 저희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밀레니얼 세대로 그래. 넓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여러분 저도 포함돼요. 네. 여러분도 포함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요즘에는 이렇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 이렇게 참 끝내기 아쉬운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끝내고 진행하세요. 시간. 네. 좀 너무 아쉬워서 책을 덮기가 좀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맥주 마시면서 또 하고. 네네네. 저희도 다음 이 책 네. 제가 제재가 무엇인가요? 골라온 책을 해야 될 텐데 잠깐만 나 긴장된다. 왜? 얼마나 좋을까 책이. 적어도 2019 트렌드 노트만큼은 좋겠지. 그렇죠. 사실 제가 또 어떤 특정 문학 작품을 골라서 두 분을 괴롭힐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저도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두 분이 이미 아셨을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던 책이었기 때문에 정혜신 제가 베스트셀러를 골라온다고? 네, 정혜신 작가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심리학 박사. 네 맞아요. 그렇죠. 심리학 관련된 책인 것 같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분석한 책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어떤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으로 저희 다음 시간에 올 거고 방송 마무리해야 될 텐데 공곰님 어떠셨나요? 최사님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되게
그러니까 제가 고른 책 중에는 오랜만에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사서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왜 이렇게 짠하죠? 나 실패율이 너무 높아서 갑자기 구글 신음 모든 것을 그게 떠오르는데 진짜 그 밤에 이렇게 밤에 끝까지 다 읽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되게 전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책이었다. 맞아요. 돈값 이상하는 책이었다는 느낌을 딱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서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책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재미를 주든 정보를 주든 어떤 면에서든 간에 이 책은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해서 읽어보시면 요즘 이렇구나. 요즘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딱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세상 그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 책이 좋았던 만큼 방송도 즐거웠고 사실 저는 우리 세대에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걸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대가 바뀌면 그냥 그 시대에 맞춰 세대가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세대가 어떤 시대를 주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재밌게 즐겁게 읽으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네. 이 책이 글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정혜신 작가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